2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샤넬 재테크라는 게 이게 자꾸 리세일, 중고품 시장하면 못 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샤넬백 같은 건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샤넬 오리지널 백인가 어떻게? 아니 샤넬이 다 못 구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사신 가득한 자료입니다. 막 이래. 그거 있잖아 원래 이렇게 쭈글쭈글한 샤넬백 있잖아. 그 오리지널인가 뭐라고? 이게 22페이지, 23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그림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웃으면 안 되는데 대표적인 백들을 실어놨고요. 이제 구하기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차트에 이제 실려 있는 백들 3가지가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 플랫백이라는 게 있고요. 이 백 이름이 딱 있는 거야, 이거는? 네, 이게 클래식 플랫백이고 이제 보통 샤넬하면 떠오르는 그 검정색의 이제 샤넬 마크, 이게 그 전통적인 클래식 백이고, 그다음에 리이슈 백이라고 이제 해외에서는 리이슈 2.5라고 불리는데 한국에서는 빈티지 백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근데 이 리이슈가 이제 예전에 나왔던 모델을 다시 샤넬 측에서 재발행했다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빈티지 백 달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요. 세일즈한테 이제 리이슈 찾고 있다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빈티지 사고 싶어요 이러면 이 리이슈 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보이백이라고 2013년, 2012년, 2013년에 나왔던 백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좀 구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백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이 한게 올라가요? 샤넬은 보통 1년에 2번 정도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몰랐지. 그리고 연 2차례 그리고 여러분 샤넬이 세일을 진행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갑자기 욕먹어. 이게 샤넬로 재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며요. 있죠. 있고 저도 경험이 있고 네, 그 샤넬은 이제 1년에 2번 정도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1년에 한 번 올릴 때도 있는데 거의 2번 정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세일을 진행을 하는데 백에 대해서는 절대 세일을 진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백을 제외하는 의류나 액세서리, 신발 구두도 있잖아. 신발은 세일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클래식한 백들은 절대 세일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은 이제 사두면 사둘수록 이제 점차 시간과 함께 가격이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22페이지에 대표적인 이제 클래식 백이랑 그다음에 소비자 인플레이션 CPI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격을 반영을 했을 때에 여기다 점장은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샤넬백에 투자해 리세일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샤넬백에 대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고 있다. 아니 주식 전망자를 쓰면서 내가 이 문장을 보면서 이걸 아니, 여러분. 내가 나가게 해야 되나. 가격이 140%가 올랐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있을 정도로 재밌으라고 제가 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샤넬은 상장을 안 해서 아쉽고요. 사실 상장을 했으면 샤넬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IPO 계획은 일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가격들은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고 사실상 빈티지 제품이 더 이제 한 번 출시된 거는 이제 다시 재출시하진 않거든요. 시즌 제품 뭐 리미티드라고 해서 이런 클래식 백들은 계속 나오지만 그 시즌에만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단종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고품에 나오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런 좀 남들과는 다른 희귀성, 뭐 나만의 것, 뭐 이런 것들의 성향을 또 자극을 하고 있어서 원래 이런 새 제품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몰랐지. 빈티지 제품 가격이 가격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샤넬 빈티지 샵만 따로 있어요. 샤넬 제품만 모아놓고 파는. 전 아직 못 가봤고요. 그래? 인스타랑 이제 매체로만 접했는데 가격이 한 3,400만 원대? 그래서 리세일이나 이런 빈티지 시장이 절대 이제 가난한 자들의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액세서리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더 과거 리세일 산업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게 이게 나는 사실 이 챕터 2와 3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25페이지부터 내용 좀 자세히 해줘. 이거 난 정말 관심 많아서 하는 거야. 네. 자세히 좀 해. 당신만 안 하게 아니라 앞에 요약만 해서 끝내려고.
그러니까 리세일 시장이 좀 되게 낯설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 세대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이제 좀 막 되게 보수적으로 막 옷 같은 것도 뭐 빈티지 시장에서 사온다라고 하면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막 이거 누가 입었던 건지도 모르는 건데 부정 탈 수도 있다. 뭐 새 옷 사지 못하러 뭐 헌옷을 사서 입냐. 뭐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하신데 오히려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입는 거고 나만의 거 그리고 하나밖에 없고 팔리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게 수요를 자극하고 있고 이런 리미티드나 뭐 희귀성이라는 게 오히려 명품의 연장선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면서 저희 세대에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빈티지 제품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시장이 발달한 거는 아시아 쪽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과거부터 쭉 많이 발달이 해 왔었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리셀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면서 이제 향후 10년 뒤에는 이제 패스트 패션 뭐 자라나 유니클로 뭐 이런 애들보다 더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뒤에 한 시장 규모는 한 51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도 지금 현재 패스트 패션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률로 매해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일본만 그런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소위 SPA 시장이라고 그러나? 네, 스파. 그 시장에 비해서 훨씬 빠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2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좀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제 리세일 시장이 일반 의류 시장의 성장보다 한 21배 빠르게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중고나 사치품 시장도 이제 연평균 한 거의 9%대 성장률을 3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이게 뭔지 알아요? 서점 보면 알라딘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스 헌책 시장이 네, 엄청 커졌다고. 네. 우리 그냥 그것처럼 어떤 리세일 시장이라는 게 중고 시장이라는 게 좀 더 깨끗해지고 말고 일본을 내가 뭐 요새 하도 형한 때 이제 일본에 대한 것 때문에 안 가는데 일본을 오랫동안 여행 다녔을 때 보면 일본은 그런 정말 빈티지 샵이 많아요. 맞아요. 정말 빈티지 그 기토키나자왕가 그 하여튼 우리나라 홍대 같은 거리 있는데 되게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되게 옷들이 예쁘고 그런데 싸. 그래서 내가 너무 싸서 되게 헌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헌옷을 사. 그래서 내가 안 사고 그냥 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게 헌옷 가게였어. 근데 거기가 정말 헌옷이 새 옷 같더라고. 네.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헌옷 하면 그냥 좀 그러니까 뭐 근데- 구제 같은 네. 거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옷을 중고로 남이 산다. 입었던 거를 좀 그러니까 책 같은 건 당연히 뭐 중고로 사도 근데 좋잖아요. 책도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알라딘 가면 책들이 깨끗하잖아요. 네. 사은책을 사도 옛날 헌책방 가면 막 냄새 그죠, 나고 예전엔. 막 쌓여 있고 지저분한데 그냥 탁 서점처럼 돼 있으니까 그래서 표정이 말 빨리 하고 나오고 싶은데 아니에요. 계속 질질 끈다고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차트 그림이 33번 보시면 이제 미국이 거의 한 55% 정도로 글로벌 중고 명품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요. 유럽이 한 25% 이외에 나머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이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빈티지나 중고 의류 쪽이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제품의 규모라던가 이런 샵들도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따로 또 통계에서 찾아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스태티스타나 뭐 블룸버그 찾아보면은 이런 통계에서도 잡힐 정도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뭘 얘기를 드려야 되지? 잠시만요. 네. 뒤에 계속 하면 돼.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남들이 입던 옷이라서 찝찝하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한데 한국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사나 이태원 그리고 홍대 이런 쪽 젊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다니는 지역 위주로 중고 빈티지 제품 샵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생기고 있고 연예인들이 또 이런 것들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능이나 이런 데 나왔을 때 뭐 동묘시장이라던가 이런 구제시장에 나오고 광장시장 같은데 이런데 이런 빈티지 시장을 소개를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관광지로 찾아오고 하면서 좀 많이 근데 활성화되고 동묘는 난 가봤는데 동묘는 빈티지라기보다 그냥 좀 헌옷 그냥 막 깨는 거 같고 동묘는 전 안 가봤어요. 동묘 네. 가보면 안 사는데 거긴 밀레니얼보다는 좀 나이 드신 아. 분들 안에
조선족 분들이랑 뭐 너희 가난한 분들의 죄송해요. 조선족 안 어울리는데 조선족. 근데 내가 이 자료에도 있지만 내가 놀란 거는 얼마 전에 발표도 오리나 연구원도 얘기하고 했는데 그 미국에는 백화점들마저도 이거를 네. 하고 있잖아. 이 부분이 난 그쵸. 되게 흥미롭던데. 그래서 이거 네 맞아요. 이거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제 저도 발견했는데 29페이지에 그림 39번 이 봐주시면 될 39번. 거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보고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6월인가 7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뉴욕의 뭐 미국의 대표적인 그냥 백화점 메이시스 백화점 우리나라의 뭐 현대백화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롯데 뭐 이런 백화점에서 이제 중고 판매 섹션이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고요. 미국 내 지역의 한 40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화점이라고 하면 똑같은 물건도 좀 더 비싸게 파는 하이티어 채널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중고품을 판다라는 게 사실은 좀 일반적으로 생각이 좀 안 어울린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이런 대표적인 대중적인 백화점에서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섹션을 마련할 정도로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이런 리세일 시장이 커지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헌책방 가서 책을 사면 책이 너무 파손되게 많아서 싫었는데 알라딘 생기는 뒤로는 이제 구하기 힘든 정말 책들. 우리나라는 진짜 책이 좋은 책이 번역책 같은 거 나왔다가 절판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져 버린다고. 근데 나는 알라딘에서 그런 책들 많이 구했거든요. 전에 이제 좋았던 책인데 절판돼서 못 구하는 것들을. 근데 이제 백화점도 근데 깨끗하니까 알라딘은 간단 말이에요. 동료는 안 가게 돼도. 근데 이것도 백화점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장들이 깨끗해지고 옷이 잘 분류되어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옷들을 좀 네. 싸게 이렇게 해준다면 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게 근데 갑자기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스레드업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스레드업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미국의 1세대 온라인 리세일 플랫폼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중고거래 중고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1세대거든요. 나는 정말 중고나라를 이용 안 하는데 네. 또 옷이 많은 사람들 중고나라를 아니 내가 어디서 봤냐면 네. 그 얼마 전 TV 프로에 그 이효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상순이랑 네. 그리고 그 메이비 그냥 친구였나 봐요. 네. 방송 나와서 이상순이 옷을 선물했는데 그 다음날 이효리가 중고나라에 옷 팔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고나라를 또 의외로 많이 활용하나 봐요. 많이도 해요 거기서. 한국은 중고나라 제일 크다고 봐야죠 온라인. 중고나라 플랫폼에 투자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메이시스가 처음에 반응을 봤죠. 진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스레드업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백화점 고객들이 자신이 입던 유명 브랜드라던가 뭐 최상의 컨디션인 뭐 여성복 혹은 핸드백을 이제 스레드업 업체에 보내면 이 중고 이런 플랫폼 업체 얘네들이 이제 백화점 고객들한테 기프트 카드를 발급을 해요. 그래서 중고 의류를 가져가면 이 기프트 카드로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중고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이 기프트 카드를 발급을 하고 이제 메이시스는 이제 고객들이 그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와서 중고품을 얼마나 사는지 이런 수요를 먼저 체크를 한 후에 반응이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중고 판매 섹션을 만들게 됐다라고 이제 CEO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포 개수가 한 40개까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품이 아무래도 거래되는 것 중에 좀 가장 1위인 품목은 49% 비중으로 의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 미디어나 뭐 전자제품 기기 그리고 뭐 알라딘 말씀하셨듯이 책이 한 13% 정도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 중국도 의외로 그래? 중고품의 인식이 바뀌면서 사실은 저는 중국을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럭셔리 시장에서 주요 소비 계층이 또 중국이라고 거기 엄청 많긴 해. 럭셔 팔애들도. 그렇죠. 샀다가 못 걔네는 버티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게 중국 애들이 본격적으로 동참을 하면 이쪽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중국이 안 받쳐주면은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의외로 중국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 얘네들도 이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리세일 플랫폼이 2014년에는 사실
150만 명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8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00%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고 명품백으로 유명한 업체가 있어요. 리백이라고. 리백? 네, 아, 백을 이름도 다시 너무 리백. 야, 정말 단순하다. 네. 근데 얘네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게 전체 이익 중에 15%가 아시아권이래요. 근데 중국이나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실 중고품에 대해서 가장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게 진짜 명품일까? 아니면 모조품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짝퉁이 많으니까. 진품의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보수적이고 좀 논란이 많은 중국 지역에서 이런 매출이 가장 좀 크게 올라오고 있고 의류 비중도 한 42% 정도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을 보면 좀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는 이 자료 발표하면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되게 신이 안 나한다. 저요? 아니면 누구요? 사람들 아니 샤넬. 샤넬이요? 샤넬 얘기할 때 막 업돼 있었는데 업돼 점점 목소리 가라앉고 있어. 리세일로 갈수록 아니요. 뒤에 또 명품 얘기할 때 또 신나서 얘기할게요. 그거 나한테 관심은 거기가 아니고. 리세일을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어요. 센터장님이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왜 해봐야 아니까. 사비로. 내가 돈은 사줄 수- 없지만 연봉은 없지만 사비. 정말 그만 좀 해라. 방송들 나올 때마다 진짜.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처음으로. 어디서? 우리나라의 그 신사동의 가로수길에 빈티지 제품, 중고 빈티지 제품인데 거기는 좀 명품들 위주로 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랐는데 연예인들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아도 거기 많이 오고. 그래? 그래서 현아 마주쳤고 제니도 많이 온대요. 제니도? 네. 그래. 그래서 알았어. 역시 나다. 역시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거기 가서. 근데 싸진 않아요. 진짜 되게 비싸고 아무래도 명품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살 때 망설여지는 게 이거 진짜 맞냐. 약간 근데 이런 바잉을 어디서 해오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사진 거기 않고 가서 괴롭히다 왔구만. 샀어요, 저. 알았어. 의류. 그래. 네. 혹시 그 옷은 아니겠죠? 이거는 새 제품이고요. 그래. 이것도 이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게 됐네요. 아니 자료랑 뭐 상관이야? 못 산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알았어. 그 얘기 그만합시다. 우리 네. 되게. 그래서 리세일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리세일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고 명품 판매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에는 이게 기업으로 크게들 있네. 리얼.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게 더 리얼이라는 기업의 기사를 보고 자료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까지 리세일이나 렌탈 시장이 발달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더 리얼이라고 지난 6월 28일에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업체이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중고 명품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뉴욕이랑 LA에 매장 2-3개 정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저희가 가져가서 위탁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감정까지 시작해서 이제 판매까지 책임져주는 중고 명품 위탁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첫날 상장한 이후에 IPO 직후 이후에 이제 주가는 45%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시장에서는 좀 되게 신선한 업체로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목을 끌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제가 뒤에 또 업데이트해서 기업 자료에는 넣어놨어요. 근데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한 51% 정도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마진단에서는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매출액이나 이제 사람들의 이용 건수라던가 이런 그로스는
4, 50%대로 지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네들이 눈여겨봐야 될 점이 뭐냐면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고품에 대한 구매 수요는 신뢰성이거든요. 사실 이 진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 산업은 커질 수가 없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중고 명품을 가져가면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진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사 분들이 뭐 의류, 백, 뭐 주얼리, 뭐 분야별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전문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제품을 제가 뭐 판매를 하고 싶으면 그냥 저는 판매하고 싶다 얘기만 하면 이제 그분들이 와서 자택을 방문을 해서 이제 진품 여부를 판별을 하고. 내가 궁금한 게 이 부분이거든. 결국 이 업체들이 결국 그걸 보증해주는 업체다. 일종의. 네, 거래 근데 그게 보증한 게 그게 틀려.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진품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럼 어떡하냐? 그럴 경우도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샤넬이랑 소송 중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었구나. 네. 그게 걱정이 돼. 근데 그런 이슈가 한 차례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고 한 80% 정도 되거든요. 재구매 고객 비중이 전체 고객 가운데. 그래서 총 상품 판매 거래액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80%가 이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판매를 위탁하면서 동시에 또 고객이 되는 판매자이면서 고객이 되는 이런 비중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투자 기관들로부터 이제 투자 자금 유치를 받아서 상장을 하게 됐고요. 이런 이슈에서는 좀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좋게 보는 점이 하나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 기업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제품에 적용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뭔 얘기야, 그게? 그 블록체인 기술을 왜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게 적용이 되면 이제 제품을 만들 때부터 이 제품은 어디 원료의 재료고 누가 만들었으며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적용을 하는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게 돼요. 어쩌면 화폐 발행이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리세일로 나오면 사실상 그런 것들의 진품에 대한 정보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갈수록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아무튼.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 시점 저는 사실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중고나라에서 뭘 사거나 할 때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쪽 이제 직거래를 하니까 둘이 이제 만나서 하는 건데 문제는 떼먹을 수가 있거든요. 돈을 먼저 입금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사기도 사실 되게 많이 발생한 걸로 아는데 근데 이런 업체들이 미국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신뢰성이잖아요. 내가 명품이라는 게 진짜면 돈도 안 떼어먹을 수도 있고. 근데 중고나라는 이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달라요, 개념이. 중고나라랑. 명품은 이런 쪽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얘네들이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편리성이랑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듯이 뭐 중고나라 이런 데 직접 하려면 내가 사진도 다 촬영해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좀 수수료가 높긴 하지만 좀 이런 가격 책정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신뢰성이라던가 편리성이 이제 굉장히 좀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사진 촬영부터 상품을 사이트에 등록하고 판매를 하고 배송을 해주는 모든 단계를 다 일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중고 명품 시장에서는 좀 가장 1위 선두지로 자리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2P랑은 플랫폼은 완전히 또 다른 개념이잖아. P2P는 이거는 개인 간의 그러니까 아까 중고나라는 어떻게 보면 P2P 플랫폼 아니에요? 맞아요. 개인 간의 그게 되게 개인 달라요, 사실은. 리얼은 그걸 자기네가 직접 그걸 떠안고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알라딘 같은 거야. 지네가 갖고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 P2P 플랫폼은 내가 한계가 있다 봐요, 사실 그것들은. 네.
그래서 P2P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더 고도의 신뢰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품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네이밍이라던가 이런 제품 자체로도 이제 신뢰성이 가능하지만 이제 P2P 그냥 일반적인 뭐 의류라던가 뭐 이런 뭐 말씀하셨듯이 책 뭐 이런 다른 제품에 있어서는 고도의 좀 신뢰가 필요한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뢰성도 또 제공하는 게 이제 뭐 P2P든 그냥 리세일 업체든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업체들이 남아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만의 좀 특색이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살아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실어놨는데 이거를 다 설명을 하나씩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되게 그래서 그러면 스트리밍 업체는 나중에 다 하려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두 가지 리세일 업체를 실어놨어요. 포시마크랑 그러니까. 이제 디팝이. 왜냐면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스타그램형에서 그 환경에서 돌아가는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시장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지금은 전부 다 인스타그램 쪽도 그냥 동대문 갖다 띄어다가 뭐 이건데 시장이 또 이게 꽤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리세일 스타트 업체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2011년에 미국에서 런칭을 한 업체이고요. 그래서 매출은 1,800억에서 2,2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런 P2P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여성의 한 50% 이상이 이제 본인이 입던 옷을 이제 포시마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시마크를 통해서 거래되는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불리는 게 이제 리셀계의 자라다라고 불리우면서 좀 유명한 사이트고요. 어떻게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림 58페이지에 제가 사진을 하나 실어놨는데 인스타그램처럼 생겼어요. 만약에 제가 입던 옷을 이걸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 내 계정에 제가 피드를 올리듯이 제가 입고 있는 사진, 뭐 물건 사진을 올리면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이게 마음에 들면은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고 싶다. 뭐 좋아요를 누르던지 뭐 메시지를 보내던지 해서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손쉽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고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좀 트렌디한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들의 계정에서 이제 옷장을 좀 공개를 하고 그들의 이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취향인 사람이 그분을 팔로우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옷이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야. 자기 몸과 체형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지속해서 이제 좀 수요가 발생하는. 그래서 개인 블로그라든지 이런 인스타그램처럼 이런 플랫폼에 내 제품 사진을 올리고 SNS 계정을 팔로우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포시마크가 좀 요즘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리세일 샵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시장이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좀 푸시 마켓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사이트를 또 런칭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팝 같은 경우는 유럽의 대표적인 리세일 업체예요. 영국이고요. 얘네들도 2011년에 생겨난 애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되게 오래됐어요. 뭐 디팝도 그렇고 포시마크도 그렇고 거의 한 8, 9년 전에 생긴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하나, 영국 하나 이런 리세일 스타트업 업체를 실어놨는데 디팝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이합니다. 포시마크가 좀 더 대중적이라면 디팝은 좀 더 트렌디하고 뭔가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리세일계 슈프림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팝을 창업한 사람이 예전에는 이런 플랫폼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피그라는 컬트 잡지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그 잡지에 이런 실린 옷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샵이 디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그 옷의 특색이라던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팝만의 이제 피그스러운 옷을 구매하겠다라는 이제 구매자이면서 이제 동시에 셀러인 고객들이 이러한 디팝에 주로 고객을 이루고 있고요.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의 무신사라고 아시나요? 몰라. 무신사
무신사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신사가 뭐냐면 이런 쇼핑몰들을 다 모아놓은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좀 유명한 거, 그 보세지만 좀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다 온라인으로 몰아놓은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오피스가 그 압구정 로데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패션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무신사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이제 따로 팔로우를 하고 있긴 한데. 미안해, 패션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한국으로 비교하면은 디팝이 한국의 무신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이용하는 애들이 현재 900만 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 10대에서 Z세대로 이제 매출 규모는 한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42페이지에 이게 안 하다니까 이미지로 좀 삽입을 했고요. 처음에 디팝을 만들었던 이런 피그 잡지들을 보면 좀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고 좀 이제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좀 매니아 계층, 그리고 좀 젊은 애들 위주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리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 뭐 앱으로 시작은 했지만 너무 이제 수요가 크다 보니까 영국뿐만이 아니라 뭐 뉴욕, 파리 뭐 이런 식으로 좀 핫한 패션 지역을 돌아가면서 팝업 스토어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런 이벤트성으로 팝업 스토어를 개최를 해서 이런 좀 더 기업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P2P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업체들도 리셀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패션 브랜드.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파타고니아라던가 노스페이스 같은 이런 아웃도어 우리 애가 브랜드. 좋아하는 게 파타고니아인데. 아 진짜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애들 좋아하면 안 돼? 뭐. 아니 몰랐어요. 파타고니아 옷 예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파타고니아를 넣었냐면 얘네들이 되게 친환경적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류를 만들 때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폴리에스테르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환경 오염이라던가 공해 물질을 가장 유발하는 산업이 정유화학이 아니라 패션업이란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아, 네.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서 얘네들인데, 그래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친환경적인 이런 기업 브랜드 마인드를 갖고 있고, 리세일에 이제 가장 먼저 동참하게 된 것도 아무래도 헌옷을 이제 버리고 폐기하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의 브랜드 옷들을 리세일에 재판매하는 사이트에 올리면 그거에 해당하는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프트 카드나 이런 것들을 줘서 다시 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패션의 리사이클링, 선순환 구조를 좀 솔선수범해서 보이는 브랜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파타고니아 뭐 아웃도어 브랜드, 그리고 게스 같은 애들도 뭐 리바이스나 게스 이런 애들도 되게 오래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이런 뉴트로라는 트렌드가 2018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랑 새로운 것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과거 것에 회귀를 해서 이런 빈티지 제품을 찾는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게스나 리바이스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0개 나라, 전 세계 나라에서 이제 각종 빈티지 제품, 80년대, 90년대 이제 발행되었던 이런 청바지나 이런 자사 제품을 모집을 해서 이런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중고거래 품목을 다시 리세일하는 형태로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리세일 시장 얘기한 거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제는 렌탈 시장. 네.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